자, 안녕하세요. 예. 근세 사회할 차례죠. 466. 자, 봅시다. 근세 사회. 자, 맨 처음에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사회사에서는 신분제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에 해당하죠.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에, 양천제라고 하는 건 양인, 그 다음에 천민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양인이라고 하는 건 자유민을 얘기하고 천민이라고 하는 건 피자유민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법제적으로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신분제도는 양천제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제 조선의 신분이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지는 건 아니니까 이 실제적으로는 16세기로 넘어가면서 분화가 돼요. 그래서 16세기로 넘어가면 반상제로 나눠지게 되죠. 자, 실제적으로는 반상제라고 하죠. 반상제라고 하는 건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법제적으로는 15세기부터 조선이 끝날 때까지 양천제, 실제적으로는 16세기에 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16세기에 분화가 돼서 16세기에는 반상제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개의 계급으로 나눠지는 게 조선시대 신분제도죠. 자, 일단 특징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조선시대의 466페이지 한번 보시면 양천제도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조선시대는 양천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조선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신분제도가 뭐냐 물어보면 양천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양천제. 자, 그 다음에 양인은 자유민이지만 자유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무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 자, 그런데 천민 같은 경우는 비자유민이죠. 그래서 역은 없다. 하지만 천역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이제 천한 일을 담당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반상제도 16세기로 넘어가면 반상제도로 4개의 계급으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반상제도로 운영되죠.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이 2개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4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반상제도로 운영된다. 자, 그 다음에 신분 간의 이동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려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이다. 말하자면 신분 상승이 고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능하죠. 고려는 보통 우리가 귀족제 사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은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표현해요. 귀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관료라고 하는 건 내 능력에 따라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 사회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신분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죠. 뭐 영모라든가 이런 데 휘말리게 되면. 그래서 신분의 이동이 훨씬 더 활발하다. 고려에 비해서. 그래서 더 개방적 사회라고 표현하죠. 자, 삼국보다는 고려가 더 개방적인 사회고 고려보다는 조선이 더 개방적인 사회죠. 현대로 올수록 점점점 개방적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개방적 사회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분제도 전반적인 걸 살펴봤으니까 이 신분 하나하나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양반에서는 여러분이 뭘 체크를 좀 하시면 되냐면 양반은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양반의 의미 확대해 봅시다. 양반이라고 하는 이 계층. 자, 양반은 지배층이면서 지식인이면서 지주층이면서 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조선의 전반적인 지배층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미가 15세기에는 양반이 어떤 의미냐면 관료층만을 얘기해요. 말하자면 문반과 무반 관료만 우리가 양반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벼슬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양반이지. 그런데 나는 아직 벼슬을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과거 시험 합격을 못했다. 그럼 나는 예비관료인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양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15세기에는 관료층만 양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16세기로 넘어가면 사족층으로 바뀌어요. 사족이라고 하는 건 관료에다가 플러스 그의 가족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늘 예로 드는 거지만 자, 만약에 우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종오품인 아빠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칩시다. 세 식구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5세기에는 누가 양반이냐? 아빠만 양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만 문무 관료이기 때문에 나랑 엄마는 그냥 가족일 뿐이죠. 우리는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닌 거죠. 그런데 16세기로 넘어가면 자, 이 중에서 누가 양반이냐? 전부 다 양반이죠. 나도 양반이고 엄마도 양반이고 왜냐면 우리는 선비의 가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양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반의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양반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면 양반들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양반이 늘어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반의 의미가 확대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계층에서 양반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인 계층, 즉 하급 관료를 중인으로 딱 묶어서 이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못하게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반상제에 있기 전에 양천제에만 있을 때는 하급 관료들도 그냥 관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로 중인으로 묶어서 이 사람들은 절대 양반으로 신분 상승 못하게 딱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양반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양반의 숫자는 유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하급 관료만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원래는 전부 다 중인이든 양반이든 문무 관료든 간에 전부 다 신진사대부에서 나온 게 맞아요. 신진사대부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따로 중인으로 묶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중인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의미. 중인에서도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건 의미죠. 자,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의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인이라고 하는 이 계층은 좁은 의미로 보면 기술관만을 얘기해요. 기술관만을 얘기한다. 자, 좁은 의미로 보면은 중인은 누구만 해당하냐? 기술관만을 얘기하죠. 기술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한 관료를 얘기해요. 말하자면 잡과 시험 같은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술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역관이라든가 전의감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그런 기술직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넓게 보면 이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을 넓게 보면 기술관도 물론 들어가고 여기에 나머지 중간 계층들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향미, 그 다음에 서리. 서리는 다른 말로 잡류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인, 중서, 그러니까 서울도 들어가죠. 자, 기술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테스트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넓은 의미로 전부 다 중인에 해당하죠. 넓은 의미는 그냥 중간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중인으로 보고 여기에는 기술관을 포함하여 향리라든가 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고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체크해야 되는 건 서얼이죠. 서얼은 다른 말로 중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천민이거나 평민일 경우에 우리가 서얼이라고 하죠. 원래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합친 표현이에요. 서자는 양첩의 자식을 말하는 거고 얼자는 천첩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얼이라고 하는 계층은 원래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이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계급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류로 묶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중인 계층으로 묶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까지 양반이 된다면 양반은 점점 늘어나겠죠. 아까 양반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양반은 숫자를 딱 정해서 다른 계층에서 양반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야 자기들의 권위가 유지되겠죠. 특히 서울. 자, 조선시대에는 첩을 두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훨씬 더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고려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울이 많이 태어나고 이 사람들끼리까지 전부 다 양반으로 포함되면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로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즉,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문과 응시를 금지시켰어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문과 응시를 금지시켰죠. 말하자면 문과 응시를 금지했다는 건 문관이 될 수 없다. 문관이 될 수 없으면 양반이 될 수 없고 양반이 될 수 없으면 신분상승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중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인 중에서는 여러분이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서얼. 서얼은 중인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중서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상민으로 갑시다. 자, 상민은 농민, 그 다음에 상인,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인, 장인은 수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민, 상인, 장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상민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량역천인이라고 있는데 이 신량역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봉수, 봉수꾼, 그 다음에 나장,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수군, 뭐 등등등. 자, 예를 들면 감옥 사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관청에서 하급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수군이거나 아니면은 조군이라고 해서 조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좋은 선에서 세금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6세기 이후에 천민화 돼버려요. 그래서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16세기 이후에 천민화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칠반천인이라고, 칠반천역이라고 표현하죠. 7개의 직업인데 천민화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량역천인은 나중에 16세기 이후에는 거의 천민화 되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상민들 같은 경우는 자유민이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즉 역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농민. 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군역을 담당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천민으로 갑시다. 자, 천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노비겠죠. 그래서 노비, 가장 많은 사람들은 노비, 그 다음에 백정, 그 다음에 뭐 광대, 창기,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겠죠.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은 노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비. 자, 노비는 우리 고려시대에 분류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노비는 공노비하고 사노비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공노비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 이병노비, 그 다음에 관청과 따로 사는 노비. 즉 밖에 살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들은 평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외거노비 또는 납공노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외거노비나 납공노비는 거의 양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돼요. 여기서 주인은 국가겠죠. 공노비니까. 그래서 국가에 신공을 바치게 되겠죠. 사노비는 주인이랑 같이 사는 솔거노비. 주인이 거느리고 사는 노비, 주인이랑 따로 사는 노비, 외거노비. 자, 그럼 이 외거노비도 역시 자유롭게 사는 대신에 자기 주인에게, 개인이죠. 자기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노비. 자, 그 다음에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 한번 봅시다.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에는 우리 이거 고려시대 지금 배운 거랑 똑같아요. 일천즉천의 제도가 있죠. 일천즉천, 일천.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 천자수모법은 이게 소유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천자, 천민의 자식은 수모, 엄마 쪽 신분에 따라간다라는 뜻이니까, 즉 엄마 쪽 주인에 따라간다라는 뜻이니까, 자, A의 남자 노비와 B의 여자 노비가 결혼을 했을 때 여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누구의 소유냐? 이 아기는 천자, 수모, 엄마 쪽 따라가는 거죠. 주인. 그래서 아기는 B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주인의, 엄마 쪽 주인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을 가름하는, 운영하는 그런 제도고, 천자수모법은 소유에 관한 거를 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백정을 좀 살펴봅시다. 백정. 백정이라고 하는 계층은 고려시대로 하면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을 얘기해요. 자,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려시대 백정은 양인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여기는 천민에 해당하죠. 조선시대 백정은 도축업자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에 해당한다. 자, 백정이라고 하는 요 계층은 고려시대는 일반 평민, 농민.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면 천민. 그래서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가 고려와 조선이 달라지는구나. 자, 그래서 신분제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얼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니까 서얼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노비와 관련된 제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468페이지, 그 다음에 469페이지, 469페이지에서 서얼 나와 있죠. 자, 서얼은 아까 뭐가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냐면 문과 응시. 자, 그러면 문과 응시만 금지되고 묵과나 잡과는 응시할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과거 응시 금지가 아니고 문과 응시 금지예요. 헷갈리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관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고위관직까지 다 올라가는 건 힘들죠. 거기 보시면 한품서용이라고 해서 일정 직급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서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상민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신량역천인 나중에 천민화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오른쪽에 설명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16세기 이후에 천인화 되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천민의 신분과 그 다음에 소유에 관한 운영하는 방식이 나오죠. 일천즉천 천자수목법. 나중에 일천즉천은 조선 후기 영조 때 가면 노비 종모법으로 딱 정해지죠. 자, 그 다음에 구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병노비, 외거노비 나와 있고, 산노비에서는 솔거노비, 외거노비 나와 있죠. 자, 여기 공노비 중에서 이병노비를 다른 말로 선상노비라고 하잖아요. 시험에는 이병노비라고 나올 수 있고 선상노비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공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올지 알 수 없음. 그러므로 두 개 다 알아둬야 할 것.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471페이지 오른쪽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외거노비 잠깐 살펴본 거 맞아 볼게요. 자, 여기 외거노비 한번 봅시다. 외거노비는 밖에 따로 사는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제 고향이 인천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인천에 땅이 많아.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운영을 하려면 누군가를 보내서 농사를 짓든 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노비를 보내죠. 그러면 나는 서울에 살고 있고 얘는 인천에 가서 농사를 짓겠죠. 그럼 얘는 나랑 따로 사니까 무슨 노비? 외거노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외거노비. 자, 그러면 외거노비는 여기 이제 이만큼이 인천에 있는 내 땅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확의 100%. 수확의 100%를 주인에게 바치죠. 나에게 바치겠죠. 자, 이렇게 외거노비가 다른 지역에 있는 주인의 땅을, 양반의 땅을 농사 지어서 수확량의 100%를 주인에게 바치는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 작계지라고 그래요. 자,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작계지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냐면 이 471페이지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에 작계지와 사경지라고 나와 있죠. 요거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작계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작계지는 수확의 100%를 노비가 나한테 바치겠죠. 그러면 얘는 수확의 100%를 나한테 바치면 얘 뭐 먹어요?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 땅에 요 땅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분급을 하겠죠. 일부를 얘에게 빌려줘요. 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빌려주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확은 너 해. 너 가져. 그러면서 이 땅에서 가져오는 수확을, 나오는 수확을 외거노비에게 갖도록 분급을 하죠. 자,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하냐? 사경지라고 그래요. 자, 수확의 100%를 주인에게 바치는 땅은 작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외거노비가 가져가는 땅을 사경지라고 하죠. 자,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는 내가 부재지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부재지주. 부재지주가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은 저기 딴 데 있는데 나는 거기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내 땅에 안 사니까 나는 부재. 그리고 그 땅 주인은 나니까 지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부재지주야. 이해되죠? 내가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내 노비를 보내서 농사를 짓도록 하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노비를 보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땅을 내가 더 살 수도 있잖아요. 늘릴 수도 있죠. 그러면 내 노비로 부족하겠네? 그래서 나중에는 전호를 고용을 하는 거죠. 전호는 소장농. 그래서 16세기로 넘어가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 거의 이렇게 외거 노비를 보내서 농사를 짓도록 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땅이 점점점 나는 늘어날 거니까 그런 땅들은 전호에게 농사를 짓도록 빌려주겠죠. 그리고 나중에 전호에게 저는 지대를 받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16세기로 넘어가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 그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게 더 일반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16세기 이후에는. 자,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런 식의 뭐 사경지라든가 작계지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471페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백정. 백정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고려에는 양인, 조선에는 천민. 그래서 천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조선의 신분구조가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정책과 사회시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날씨가 너무 춥죠? 추울 것 같아? 저 토요일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그랬나. 그 전날 너무 무리했고 좀 힘든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배탈이 나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냥 못 견디겠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날만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하죠. 불편한 자리였나 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하니까 이게 어디든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뭐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배탈도 나고 막 이상하게 그렇게 어디든 아프거나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적응하려고 그러나 봐요. 너무 추우니까. 예전에는 4만 4온이잖아요. 지금은 13한 2온 이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온이 없어. 추워 그냥. 뭐 지난번에는 뭐 시베리아 기온보다 낮았다 뭐 이러던데. 진짜 춥더라고. 진짜. 토요일날 금요일날 학원 갔다가 토요일날 나갔다가 하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국이 아니구나. 진짜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 봅시다. 나중에 그래서 진짜 돈 많이 벌면 여름에는 따뜻한 나라 가서 살고 오면 좋은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되고 다음 생에 네, 다음 생에 가능한 걸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생에 그렇게 태어나는 걸로. 자 봅시다.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봅시다. 사회정책 볼까요? 자 사회정책은 당연히 조선시대니까 농본정책이겠죠. 그래서 농업이 중시되고 그 다음에 농업이 권장되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사회시책은 여러분 따로 뭐 외울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농민 생활 안정책이니까 여기 실시 배경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배웠던 거랑 똑같죠. 예를 들면 재해 시에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농사가 바쁠 때는 자비역에 동원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이자를 없애준다든가 그런 식의 제도들은 고려든 조선이든 거의 실시하는 제도들이니까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농민들이 힘들고 가난하다. 그렇게 농업을 장려하고 보호해도 가난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런 제도가 바로 여러분 475페이지 나오는 사회시설, 환곡제도. 자, 그러면 사회시설 여기에서는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조선시대에는 환곡제도죠. 자, 고구려는 진대법이었고 고려는 의창이었어요. 그게 조선으로 넘어오면 환곡제도가 되는 거죠. 자, 환곡은 국가에서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환곡제도 같은 경우는 15세기하고 16세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곡이라고 하는 건 춘대 추납, 즉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환곡제도라고 하고
이 환곡 제도에서 그러면 곡식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봄에 대출해 주는 거니까 어디서 곡식을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죠. 15세기에는 어디서 곡식을 빌려줬었냐면 의창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줬었어요. 여기서 의창은 고려시대는 제도였지만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창에서 곡식을 빌려줬었죠. 자, 그런데 의창에서 곡식을 빌려줄 때는 원곡만 받았었어요. 원곡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쌀 한 가마니를 빌려갔다. 그럼 나는 그냥 쌀 한 가마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자, 그래서 원곡만 빌려줬는데 문제는 이 원곡만 빌려주다 보니까 나중에 모곡, 그러니까 전체 원곡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요거를 빌려주는 관청을 바꾼 거예요. 다른 관청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자, 어디서 빌려줬냐면 상평창에서 빌려줬어요. 자, 15세기에는 의창에서 빌려줬고 16세기에는 상평창에서 빌려줬죠. 상평창에서 빌려줄 때는 원곡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같이 갚도록 하죠. 그래서 이자까지 같이 갚도록 하는 게 바로 상평창에서 빌려주는 환곡제도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의창이나 상평창은 관청, 빌려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환곡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 제도를 사창제라고 하죠. 물론 여기서 사창제라고 하는 건 100% 개인이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개인이 운영할 뿐이지 어느 정도는 국가 지원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일단 쌀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운영은 개인이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바로 사창제라고 하고요. 조선 전기에 이렇게 사창제도가 실시되다가 이게 중간에 중단되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다시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실시됐다가 폐지된 거는 언제냐? 자, 여러분 책에 475페이지 보시면 사창제 운영 나와 있죠? 자,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국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지원을 통한 사창제가 운영이 되다가 이게 이제 재원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 제도를 중간에 중단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가 지원 사창제를 폐지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 거기 보시면 성종 때 폐지하게 되죠. 자, 사창이라고 하는 건 운영을 개인이 하는 건데 이 운영도 100%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 지원 사창 제도를 운영하는 이 제도를 실시하다가 이거를 나중에 중단한 시기가 언제냐? 중단한 시기는 성종 때예요. 그래서 성종 때 중간에 중단됐다가 이게 나중에 다시 부활한 시기는 흥선대원군 때인 거죠. 자, 그래서 사창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의료시설. 이거는 관청이니까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전의감이라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를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보건복지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전의감이라고 하는 데서 전반적인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부터는 이제 관청. 요거를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해민국과 동서대비원은 수도권 안에 있는 서민 환자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 구제하는 역할을 하죠. 주로 이제 약재를 판매하거나 병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재생원, 지방민의 구호를 담당. 그 다음에 동서활인서. 동서활인서는 여행자나 유랑자의 구휼 이렇게 담당을 하죠. 그래서 동서활인서. 고려로 따지면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인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서활인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의료시설을 마련해도 이런 의료 혜택을 많이 보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백성들,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백성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거나 할 때는 농토를 떠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죠.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 이 땅을 버리고 떠나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농민들이 자꾸 유랑민이 되거나 그 유랑민들은 나중에 도적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농민들이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네요. 자, 농민들이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막으려면 통제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민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자, 거기 농민 통제책 5가작통법과 호패법 강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농민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5가작통법과
호패법 강화가 되겠죠. 자, 오가 작통법은 말 그대로 오가 다섯 집을 작통, 1통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 걸 오가 작통법이라고 하고, 자, 이 오가 작통제가 법적으로 딱 만들어져서 이용이 된 거는 이제 성종 때 법제화되죠. 그 전부터 오가 작통제는 조금씩 보여요, 실록에. 하지만 이게 딱 법으로 정해진 거는 한명회의 건의에 의해서 성종 때 법으로 마련이 된 거죠. 그게 오가 작통법. 자, 그 다음에 호패법이 실시된 건 언제부터예요? 호패법 실시는 어느 왕의 업적? 태종의 업적이죠. 그래서 호패, 지금의 주민등록법과 같은 이런 호패를 발급을 하게 되고, 이거를 강화한다는 건 지금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검사를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또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적발한다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오가작통제와 호패법 강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법률 봅시다. 법률 볼까요? 자, 조선시대는 법전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형전. 그래서 경국대전이 마련이 돼 있었고, 경국대전에 형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이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죠. 법으로 딱 문서로 딱 정해진 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요 경국대전에 의해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지만,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나라의 중국의 법을 참고로 하겠죠. 대명률에 의거하기도 하죠. 자, 2번 보시면 중대범죄라고 나와 있죠. 자, 심하게 처벌하는 죄가 중대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가 반역죄와 불효죄였어요. 자,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반역죄와 강상죄가 이제 좀 심하게 처벌하는 중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역죄는 영모, 반역이겠고, 그 다음에 강상은 뭐냐? 강상은 쉽게 말해서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 즉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죄를 강상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요 강상죄를 중대범죄로 심하게 처벌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좌는 여러분 아니까 넘어가고, 형벌의 종류도 고려랑 똑같죠. 자, 고려시대에 태장도유사였는데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태장도유사에 5가지 형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형법까지였고, 민법으로 갑시다. 자, 민사소송은 주로 지방관이 담당하죠. 관찰사나 수령들이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송의 내용. 초기에는 노비에 관한 소송이 많았어요. 노비 분쟁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묘지 소송, 다른 말로 하면 산송이 많아지게 되죠. 즉, 자기 조상의 무덤을 명당에 쓰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좀 침범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묘지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묘지와 관련된 소송은 사상으로 따지면 어떤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내 조상의 무덤을 어디다 쓰려고? 명당에 쓰려고? 그러니까 무슨 사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풍수지리사. 조선시대에 성리학만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양반들 중심으로도, 양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풍수지리설이 또 조선 후기까지 쭉 이어지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송문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산송문제가 많아진다. 이거는 풍수지리설하고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상속은 종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종법은 가문의 법, 문중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은 주로 종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사법기관으로 내려갑시다. 자, 조선시대 사법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사원부라고 하는 관청은 관리감찰 또는 탄핵 이런 걸 담당하는 관청이죠. 3사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형조. 자, 복심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형조. 자, 그 다음에 국왕에 의한 특별 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의금부. 자,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죠. 그래서 나라의 중대한 역모라든가 사대부의 심각한 범죄라든가 종친 사이에서 있었던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왕이 직접 국문, 신문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의금부에서 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한성부는 원래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지금으로 하면. 자, 하지만 토지와 가옥에 대한 재판,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포도청은 일반 서민에 관한 범죄, 그리고 장례원은 특이하게도 노비와 관련된 관청, 노비 소송과 관련된 관청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법기관들이 있고요. 사법기관은 물론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삼법사라고 해서 사법기관 중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계는 요 세 가지. 세 개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앞글자만 얘기한 거예요. 한, 성부, 형, 조, 사, 헌부가 되겠죠. 그래서 삼법사는 한 형사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삼법사는 물론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세 개의 관청을 특히 사법기관 중에서 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관찰사랑 수령이 담당하겠죠. 뭐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기타 나머지 보시면 재판을 더 신청할 수도 있고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고가 있었다. 자, 신문고라고 하는 건 어느 왕 때 설치? 태종 때 설치됐었죠. 처음에는 영모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게 신문고였고요. 나중에는 그와 더불어 억울한 일을 처리해 주기도 하죠. 자, 신문고는 태종 때 설치됐다가 연산군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부활돼요. 신문고 설치 폐지와 관련해서 왕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영조의 신문고 부활은 지문으로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신문고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향촌사회의 조직과 가족제도의 변화. 은근 시험에 가족제도 변화가 잘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은근 가족제도 변화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향촌사회 조직 봅시다. 향촌사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했었죠. 향촌에서의 중요한 기구들 미리 우리가 지방행정제도 하면서 다 살펴봤는데 특히 유양소하고 경제소를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고려시대에 사심관제도가 있었어요.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건 고려 태조 때 실시됐던 제도로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자, 요거는 태조 때 실시된 제도고 호족 포섭책 중에서 통제책에 해당하죠.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 중에서 통제책에 해당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에는 회유책과 통제책이 있어요. 견제책. 자, 회유라고 하는 건 달래는 거죠. 결혼정책이나 뭐 사성정책 같은 거. 자, 하지만 이 호족들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게 바로 이런 사심관제도나 기인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사심관제도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지방제도인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분화가 돼서 지방제도인 유향소하고 그 다음에 경제소로 분화가 되죠. 자, 유양소라고 하는 건 지방 뭐 자치를 담당하거나 수령을 보좌하거나 향리를 감찰하거나 풍속을 교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방 자치 조직, 향촌 자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양소는 주로 그 지방 양반들로 구성되죠.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향촌 자치 조직이 바로 유향소. 그리고 제가 그냥 지방 양반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유향품관이에요. 자, 유향품관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유향품관은 이제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은 한량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과전법 체제에서 이 유향품관에게도 즉 지방 양반들이죠. 이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면 명예직 같은 걸 주고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주는 월급을 우리가 군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양품관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있을 정도로 유양품관은 지방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 양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과 관련된 관청이 바로 유향소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유향소의 직급이 있었죠. 여기도 역시 조직이니까 벼슬이 있겠죠. 유향소의 벼슬이 좌수와 별감이었어요. 좌수 별감. 자, 그 다음에 경제소는 이 유양소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기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락기관이기도 한 자, 요런 기관이 바로 경제소라고 하는 거고 이 경제소는 나중에 선조 때 폐지돼 버리고요. 그러면서 유양소가 나중에 이름이 향소, 향청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유양소는 다른 말로 향소, 향청 이렇게 바뀌고요. 나중에 경제소는 폐지돼 버리고 자, 그래서
고려의 사신관 제도가 조선시대의 유양소와 경제소로 분화되는구나. 여러분 481페이지에 유양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경제소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향약 나와 있네요. 향약. 자, 향약이라고 하는 건 중종 때 조광조가 보급하려고 시도했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는 안 됐었고요. 왜냐하면 조광조가 중간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제거가 되죠. 그래서 조광조가 제거되면서 향약 보급이 주춤했다가 나중에 이게 전국적으로 결국에는 확대가 되는데 사림에 의해서 자, 이 향약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사람들이 이황과 이이예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황과 이이까지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이가 무슨 향약인지 이황이 무슨 향약인지까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황은 예한 향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이는 서원 향약, 해주 향약. 자, 그래서 이렇게 향약까지, 향약 명칭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황과 이이는 우리가 뒤에 이제 우리 아직 안 했네. 주리론과 주기론 나올 거니까. 자, 이 중에서 이황하고 이이 중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이 이이예요. 그래서 이이가 운영하던 서원향약과 해주향약도 약간은 현실적인 성향이 더해져서 이 향약에다가 플러스 개 알죠 여러분?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개의 성향이 좀 접목돼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이의 향약들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도덕이나 원리를 강조하는 게 이황이니까 이황의 향약은 말 그대로 이론 그대로 향약 이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바로 요 이황의 향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성리학이니까 도덕 원리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도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로 뭐 과실상규나 덕업상권 이런 덕목들을 특히 더 강조했던 게 바로 이 향약인 거죠. 자, 그래서 향약 보급 여러분은 이것만 좀 체크해 두세요. 향약 보급은 조광조에 의해서 시도됐으나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이황과 이이에 의해서 확대되었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시면 사족의 지배력 유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향안, 향회, 향규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명칭들 전부 다 유향소 또는 지방 양반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향회나 향규나 향안이 전부 다 유향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향안이라고 하는 건 안은 뭐냐면 명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의 명단이 향안. 그 다음에 향회는 지방 양반들의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회의. 그리고 향회는 당연히 지방 양반들로 구성되는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회의하냐? 자기들을 위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지방 양반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향규는 말 그대로 유양소나 또는 이런 향회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이에요. 양반들끼리의 어떤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유향소 내에서 양반들에 의해 운영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향소. 그런데 이제 이 유향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 향촌을 운영하는 세력이 조선 중기, 그 다음에 17세기로 넘어가면서 한 16, 17세기까지는 그래도 지방에서 이렇게 양반들이 유향소를 뭐 운영한다든가 해서 양반들의 권한이 세지지만 18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지방을 운영하는 세력 중에 가장 힘이 세지는 세력은 수령이죠. 네, 그 수령의 힘이 조선 후기, 즉 영정조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조선 후기에 특히 정조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의 지방에서 사족, 양반들이죠. 지방 양반들의 권한보다는 수령의 권한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죠. 자, 그거는 우리 근대 태동기 가서 다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82페이지 보시면은 촌락의 운영과 구성 나와 있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반촌과 민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반촌은 양반 마을이고 민촌은 백성 마을이죠. 평민 마을인데 실제로는 양반만 사는 마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평민만 사는 마을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양반과 평민이 다 섞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한번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83페이지 촌락공동체의 운영만 볼까요? 자, 여기서는 운영 주체. 자, 양반이 운영하는 건 뭔데? 또는 평민이 운영하는 건 뭐야? 이것만 좀 구별해 볼까요? 양반이 운영하는 건 동계, 동약.
동계 동약.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운영하는 거는 둘의 향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운영하는 거고, 나중에 이 둘의나 향도도, 특히 둘의는 뭐 노동 공동체니까 빼더라도 향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향약에 다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반이 운영하는 거냐 평민이 운영하는 거냐 그것만 구별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뭐 석전, 향도계, 독린계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석전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뭔지? 석전은 돌팔매 싸움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랫마을과 윗마을에서 이제 이런 새해를 맞이해서 예를 들면 뭐 정월대보름 이런 때 있죠. 예전에 조상들은 농사를 거의 1년 내내 짓잖아요. 물론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그때는 휴식 기간이지만 우리 명절이 1월 1일 정도부터 1월 15일 정도까지가 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월 1일 뭐 이렇게만 딱 쉬고 말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나 뭐 그 이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어차피 그 시기에는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1월 1일부터 정월 대보름 1월 15일이니까 1월 15일까지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2주 노는 거. 우리보다 더 복지 후생이 더 좋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노는데 그 사이에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이제 석전을 하는 거예요. 석전은 뭐냐면 돌팔매 싸움이죠. 쉽게 말하면 쌈질을 하는 거야. 돌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석전이나 이런 걸 해서 이기면 그해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이제 풍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죠. 그럼 돌에 맞아서 다치는 사람도 있냐? 있죠. 죽는 사람도 생기냐? 예. 생겨요. 근데도 해. 이게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농사 이제 시골에서 말하자면 향촌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니까 석전을 하지 마라.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당연히 금지됐죠. 그래서 이런 석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지금 풍습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사람이 돌 맞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석전 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거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가족제도로 넘어가서 가족제도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가족제도에서는 일단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점점점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고려와 비슷한 풍습이 몇 개 남아있지만 점점점 성리학이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가문과 문중이 강조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부계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혼제도부터 한번 볼까요? 결혼제도는 첫 번째 남귀여가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남귀여가혼. 자, 남귀,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산다. 남귀, 남자가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시집으로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남귀여가혼. 자, 그래서 남귀여가혼의 가장 단적인 예로 제가 율곡 얘기하죠. 율곡 같은 경우는 태어난 곳이 강릉 오죽헌이에요. 그럼 오죽헌이 누구네 집이야? 외가예요, 외가.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자란 곳. 거기에서 율곡이 태어났다는 건 즉 아버지 이원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처가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구나. 이때는 처가살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남귀여가혼이 이루어졌었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사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친형제도로 바뀌게 돼요. 친형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남자를 데리러 가서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이제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그냥 아예 시댁으로 와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여자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귀여가혼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서 적서차별이 시작되죠. 자, 조선 전기부터 적서차별이 시작돼요.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해서 첩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서자를 차별하지 않았었죠. 똑같이 대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적서차별이 굉장히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적서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조선 전기부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재산상속, 자녀 균분 상속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도 고려와 똑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요. 물론 뭐 부모를 봉양하거나 제사를 모시는 자식한테는 5분의 1 정도 더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균등하게 나눠주고 이런 자녀 균등하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게
밑에 보시면 율곡선생 남매 분재기라고 나와 있죠. 자, 율곡선생의 남매들에게 재산이 돌아간 상황에 대해서, 재산이 상속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문서예요.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아들과 딸 상관없이.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율곡선생은 그러면은 16세기죠.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건 재산을 골고루 나눠 가졌으니까 제4도 거의 똑같이 지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4는 거기 보시면 제4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행. 윤행이 교대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윤행, 윤회봉사. 자, 그래서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셨다. 왜냐면 재산과 제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재산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제사도 교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녀 균분 상속에 윤행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서히 유교 윤리가 강조되면서 여러분 중간에 사료탐구에 제가 금지 나오죠. 조선 전기부터는 서서히 제가가 금지되기 시작하죠. 즉 여자들의 재혼이 금지되고 그냥 단순히 제가 금지가 아니고요. 아예 법적으로 규제하기도 하는데 제가 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녀의 자식은 차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지, 적서 차별. 이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고려와 조선 전기가 거의 제도들이 비슷하지만 차이점, 제가 금지와 적서 차별이 조선 전기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고려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제사나 그다음에 남귀 여가원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한데 고려나 조선이 비슷비슷한데 고려와 조선이 가장 큰 차이점, 조선 전기 차이점이 제가 금지와 적서 차별. 왜? 유교 윤리가 강조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금지와 적서 차별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봉사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거의 4대 봉사로 딱 확정이 돼 버리는데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모시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집에는 가묘를 두고 신주를 주교적으로 신주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죠. 이 가묘라고 하는 건 조선 고려 말부터 고려 시대부터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더 보급되고 하면서 이제 가묘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강화 마저 나와 있네요. 자, 예학으로 넘어갑시다. 487페이지 예학. 예학이라는 건 예절에 관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붕당 정치를 안 배워서 예절에 관한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 예절에 관한 학문. 자, 여러분은 가로 4번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가로 4번에 16세기의 주자가래와 그 다음에 16세기 후반의 소학. 주자가래와 소학이 보급되죠. 그래서 예학이 강조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발달을 하면서 17세기에 우리가 예학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예절에 관한 예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예학에 관한 인물들, 학자들, 그리고 사료들 나와 있어요. 자, 예학과 관련해서는 김장생, 그 다음에 정구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예학에 관해서는 김장생, 정구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이게 나중에 정쟁의 구실로, 즉 붕당의 어떤 구실로 사용되기도 하죠. 당들이 싸우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예학이 정쟁의 구실로 사용된 게 예속논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조선 후기 가서 배울 건데 요 예속논쟁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다라는 거. 자, 별거 없죠? 김장생, 정구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학으로 넘어갈게요. 보학은 족보. 족보를 연구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그래서 보학이라는 건 족보를 연구하고 이 족보에 대한 편찬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자, 그리고 이 보학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자,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료탐구가 나와요. 우리는 사료탐구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동권 씨 성화보. 이게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있는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가 뭐냐?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하는 족보죠. 이 안동권 씨 성화보는 성종 때쯤의 족보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
즉 15세기에 만들어진 족보인 거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 족보가 편찬된 당시의 상황이 뭐냐? 15세기. 알겠죠? 성종 때쯤 완성된 족보니까. 자, 그래서 족보 편찬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아무래도 족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출생 순으로 여기는 15세기니까 아직까지는 조선 전기 고려 시대와 좀 비슷하죠. 출생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위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고려 시대와 편찬 방식이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한 90년 뒤에 문화유씨 가정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거기 가면은 이제 조선시대의 특징이 확 나타나게 돼서 이제 좀 남성 중심, 부계 중심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안동건시 성화보는 아직까지는 고려시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현존 가장 오래된 족보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원과 향약 봅시다. 이제 서원과 향약. 서원을 한번 볼까요? 자,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능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요. 선현은 훌륭한 선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반의 자제를 교육한다. 양반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구의 역할은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학문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요. 자, 그러면은 서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생긴 기원 먼저 한번 봅시다. 서원이 가장 먼저 생긴 거는 최초의 서원은 자, 경북 풍기, 경북 영주 풍기 지역에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수령으로 파견됐을 때 이 지역이 안양에 생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처음 생긴 학교가 백운동 서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백운동 서원은 누구를 기리는 서원이냐면 안향, 고려 말에 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뭉정공 안향을 기리는 서원이죠. 그래서 안향을 배양하는 서원이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주세붕 이후에 이 백운동 서원이 있는 경북 영주에 이황이 수령으로 왔다가 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주자고 건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주자고, 사액은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지정해주는 거예요. 사액을 주자고 건의한 사람이 누구냐? 이황이죠. 그래서 이황이 건의를 해서 이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게 돼요. 사액이라고 하는 건 편액을 하사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편액은 뭐냐면 어떤 건물의 간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금이 새로 이름을 지어서 간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내려보내줘요. 그러니까 백운동 서원이 이름이 바뀐 거죠. 임금이 지어준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여기에 단순히 간판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서적, 토지, 노비, 그리고 면세, 면역의 혜택을, 면역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죠. 여기에 등록된 학생들은 군역을 면제받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런 걸 사액이라고 하고 사액을 처음 건의한 사람이 이황이죠. 그래서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결국에는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냐면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최초의 서원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수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겠죠. 자,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 그래서 처음에 서원의 기원은 백운동 서원이나 소수서원 이런 것들이 서원의 기원이 되겠죠. 자, 나중에 서원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림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서원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요. 특히 16세기 이후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방이죠. 경상도 지방의 서원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게 각 지방의 학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붕당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붕당 정치에 연루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서원을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해요. 한 절반 없애버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게 영조 때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47개만 남겨놓고 거의 한 8%, 9% 남겨놓고 나머지 다 없애는데 그게 흥선대원군 때 서원을 한번 쫙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서원 여기에서는 역할하고 최초의 서원, 최초의 사획서원 요 서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폐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약 보세요. 향약은 뭐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향약을 처음에 보급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 조광조. 자, 조광조는 중국에 엿시 향약을 도입하여 이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편해서 보급하려고 했죠. 그럼 향약이라고 하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국에서 도입한 거구나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조광조가 기묘사화에 연루돼서 제거되면서 이 향약 보급은 중단이 됐다가 이거를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황과 이이. 자, 아까 우리 향약도 이 체크를 한번 이름도 체크 한번 해보자. 이황의 향약이 무슨 향약이었어요? 예안향약이라고 했고, 자, 이이의 향약이 해주향약, 서원향약, 서원향약, 해주향약이죠. 그래서 향약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 2번에 도입 나오죠. 도입. 향약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원래 향촌 중심으로 백성들의 조직들이 있었어요. 향도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향도는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뭐 놀기도 하고 이러겠죠. 이런 것들을 양반들이 볼 때 음란하다 저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들끼리 모여서 뻘짓하네 딴짓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농민들의 조직을 조금 더 유교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양반들이 그런 백성들의 조직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서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흡수. 그래서 양반 중심의 향촌 조직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양반들이 운영하고 주도하는 향촌 조직. 그리고 여기는 향촌 조직이니까 이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다 가입되는 거죠. 자동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조직을 향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향약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보급한 사람 조광조, 전국 확대시킨 사람 이황이까지.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향약에서의 덕목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규율들을 통해서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규율들이 딱 뭐냐? 딱 유교죠. 뭐 딱 유교 윤리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유교 윤리를 강조하면서 보급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향약이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조직과 운영 봅시다. 아무래도 이게 조직이니까 여기서도 벼슬이 있겠죠. 벼슬, 간부 이런 거. 자, 거기 보시면 향약의 간부인 약정. 당연히 양반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회장격인 도약정. 약정, 도약정, 부약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역할을 하는 직월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약정, 도약정, 그리고 직월 이런 어떤 벼슬의 이름들, 직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향약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향약이라고 하는 건 지방 양반들, 즉 사림들이 지방에서 이 지방을 통제하고 지방민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겠죠. 말하자면 지방에서 이 지방을 통제하는 건 누가 해? 사림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향촌에서 사림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림의 힘을 키워주는, 말하자면 이렇게 사림의 힘을 더 세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향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네, 향약을 주도하고 운영하면서 지방 양반들, 즉 사림이죠. 사림들의 힘은 점점 세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부작용도 나오죠. 자, 지금 현재 그럼 지방에서 누가 제일 힘세? 지방 양반. 수령보다도 힘이 더 센 거예요. 수령보다도 더 역할이 큰 게 바로 지방 양반들이고, 그렇게 지방 양반들의 힘이 세. 그러면 양반들이 이 세진 힘을 가지고 뭐 하는데? 백성을 수탈해.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을 수탈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점은 뭐냐? 부작용은 뭐냐? 지방민을 수탈하는 데 이용하더라. 그게 나쁜 점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서원과 향약을 봤는데 우리가 이 서원과 향약은 앞에 정치사 배울 때 언제 나왔냐? 자, 여러분 훈구와 사림이 대립한 게 뭐였죠?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사화. 자, 훈구와 사림이 대립을 한 게 우리가 사화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사화를 통해서, 사화라는 게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이니까 사화를 통해서 사림이
힘이 약해지죠. 제거가 많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쫓겨난 사림들은 어디로 내려가냐? 향촌, 시골로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향촌으로 내려가서 다시 세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향촌으로 내려갔을 때 세력을 키우는 세력 기반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서원과 향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방 했던 서원과 향약이 결국에는 누구 힘세도록 해주는 거냐? 사림. 사림들의 세력을 키우는 향촌에서의 세력 기반이 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서원과 향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치사에서는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사회사로 넘어왔을 때는 서원과 향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림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화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밑에 보시면 491페이지 해주, 향약, 입약, 법례문 이런 거 남아 있어요. 사료 제시하고 이 조직이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향촌에서의 조직들은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있을 수 있죠. 향도라든가 향약이라든가 아까 뭐 동린계 그다음에 동양 뭐 이런 것들 이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근세 문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